머릿속 작업실. 김호연의 작업실. 안녕하세요. 천권의 약속 켈리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쁠 때 줄일 수 있는 시간 중 가장 큰 것이 독서 시간이라는 것이 슬픕니다. 그렇게 바쁜 가운데 짬내어 읽던 책 2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분이 재미있게 읽었다고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읽던 책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책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이 책 소개를 읽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명 작가인가 하고 빌려와 한참 후에야 읽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재미있게 읽었던 불편한 편의점 저자가 소설 쓴 경험을 적은 가슴 설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까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읽다가 줄긋고 싶은 부분이 많아 온라인 서점에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계속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간한 첫 책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만나면 자식을 만난 듯 반갑고 예뻐 보입니다. 아직 첫 책의 기쁨과 설렘이 가시지 않았지만 벌써 다음 책은 어떤 내용으로 쓸지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많아진 알츠하이머 환자나 그 가족 혹은 늘어가는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작법서나 책 쓰기에 관한 책을 읽으면 부스터를 단 것처럼 많은 생각이 한 번에 팍팍 떠오르고 글 쓰고 싶은 욕망이 샘솟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책이 좋은 책인 셈입니다. 다음에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왠지 소설은 쓰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소설가가 에세이를 쓰는 경우는 많지만 에세이스트가 성공적인 소설을 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온 걸 생각하면 저희 이런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호연 소설가는 작업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소설을 집중해서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집 식탁에서 소설을 쓰는 이도 있을 것이고 집을 작업실로 꾸민 작가들도 많겠지만 저자는 계속 작업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를 꿈꾸며 얻은 첫 작업실은 그의 로망에 걸맞는 멋진 곳이었지만 오히려 소설 쓰기에 초조함만 더해갔던 아픈 경험만을 안고 나왔습니다. 이후에 21세기 문학관이나 토지문학관 등 집필실을 제공받는 곳에 지원하여 잠깐 동안 입주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소설들을 썼으므로 입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곳에 절박한 심정으로 지원서를 써냈을 그를 상상해 봅니다. 절박함이 결국 성공을 부른다는 진리. 그렇게 작업실을 전전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머릿속이 작업실임을 고백합니다. 걸으며 설거지하며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글이 됩니다. 작업은 작업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작업이므로 머릿속이 작업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며 저도 번듯한 작업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첫 책을 스터디 카페에서 많이 썼습니다. 사실 그곳도 좋은 공공 작업실입니다. 입주하는 다른 곳에 비하면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글 쓸 때 음악을 듣는다는 저자와 달리 저는 오히려 무음이나 백색 소음 속에서 더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면이 있는지 음악이 나오면 어느새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사가 있는 노래는 최악입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카페나 스터디 카페를 좋아합니다. 지금 이 글은 안방에 있는 소박한 리클라이너에 앉아 쓰고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핸드폰과 접이식 아주 작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어느 곳이든 작업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내년에 에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까 하는 브람스 교향곡 1번을 듣고 있습니다. 멋진 곡입니다. 가끔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바이올린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꼬이는 이미 외운 부분을 계속 연습하며 책을 읽으면 손가락 연습도 되고 이상하게 책 내용이 이해가 잘 됩니다. 연습을 멈추고 넘기기 전까지 같은 페이지를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자는 산책을 즐깁니다. 저는 글 쓰다 막히면 바이올린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글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무아지경에 빠졌다 나옵니다. 그러면 글이 새롭게 보입니다. 몰입에 좋은 점입니다.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책 읽고 바이올린 연습하고 글 쓰면 참 행복하겠다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도 오겠죠? 저자의 경험담 중 마감한 뒤 책처럼 인쇄해서 읽어보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첫 책을 낼 때 인쇄하지 않고 편집자님이 보내주신 PDF 파일을 탭으로 수정하느라 편리하긴 했지만 오탈자를 놓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꼭 인쇄해서 읽어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죄송한 말이지만 이 책에도 탈자나 문맥이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작가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저자의 조언 중 캐릭터에 집중한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이 매력적인 것이 영화나 책을 끝까지 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플롯도 중요하겠지만 입체적이고 멋진 인물끼리 주고받는 대화나 사건이 이야기를 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변 인물들 중에서 캐릭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어떤 이들이 있을까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을 쓰는 동안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관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소설 쓰기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만의 이야기들을 듬뿍 갖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쓰면 소설 12권도 넘는다는 말을 합니다. 일반인과 소설가의 차이라면 그걸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쓰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소설가가 아닐까요? 김호연 작가님의 말씀처럼 작업실은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저희 다음 꿈은 언제쯤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